죄와 벌, 고백과 사랑 뒤의 그림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온몸이 나른한 채 숨을 몰아쉬며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아직 바깥은 밝았지만 벌써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그런데 잠깐 사이 방문은 어느새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사나이가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벌떡 일어나 소파 위에 앉으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로 오셨소?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자는 척하고 누워있다는 걸 알았지요. 부드럽게 웃으며 그 사나이는 대답했다. 먼저 내 소개부터 하지요. 아르카지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아니, 당신이 스비드리가일로프? 여우에게 홀린 기분으로 그는 말했다. 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서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여동생 두냐 양과 관련된 일인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 당신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내 생각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군요. 두냐 양과의 일에서 상식적으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말 없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대를 똑바로 살펴보고만 있었다. 단순히 자기가 고용했던 가난한 처녀를 귀찮게 하여 모욕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시면 합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따라서 남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생각이 옳건 그르건 간에 난 다만 당신이 싫어요. 돌아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난 여러 가지 문제를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기 몫의 재산이 있으니까 숙모에게 맡겨두고 가도 큰 걱정이 없으며 내 몫으로는 아내로부터 1년 전에 받은 것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루진 씨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아내 마르파와 싸운 적도 있는데 그것은 이혼담을 아내가 주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두냐 양을 만나고 싶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 당신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먼저 두냐 양이 루진 씨와 결혼하면 이득은커녕 반드시 손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전에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친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의미에서 동생에게 1만 루블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은 미치광이로군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리쳤다.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리라는 건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 1만 루블을 여윳돈이므로 나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고 다음으로는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문제는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당신의 여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혐오감을 준 데 있습니다. 그만둡시다.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뻔뻔한 부탁입니다만 두냐 양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꼭 만나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유언장에 3천 루블의 수취인으로 동생 이름이 적혀있다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두냐 양에게 2, 3주 후면 그 돈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말을 마치자마자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나갔다. 잠시 후 라주민이 들어왔다. 어느새 시간은 8시가 가까웠다. 두 사람은 바칼레예프의 아파트로 급히 달려갔다. 여보게, 아까 그 사람은 또 누군가? 라주민이 물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사람이네. 내 여동생이 그 집 가정교사로 있을 때 동생에게 못된 짓을 하려 했던 지주일세. 왜 그런지 그 사람이 무서워지는군. 두냐를 지켜주게.
지켜주고 말고. 그런 놈은 두냐 양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할 것일세. 그 사람 얼굴은 보았나? 그럼 똑똑히 기억해 두었네. 그때 두 사람은 아파트 복도에서 루진과 딱 마주쳤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서로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이들을 둥근 테이블 주위에 앉게 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오시는 도중에 불편했던 점은 없었습니까? 먼저 루진이 점잖게 물었다. 없는 게 뭐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정도였는걸. 상심한 듯이 어머니가 말했다. 드미트리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드미트리 프로고피치 라주민 씨예요. 아, 네. 벌써 어제 만났습니다. 루지는 저기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마르파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비드리가 일로프 씨가 장례식이 끝나기 무섭게 급히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 하셨나요? 불안한 듯이 두냐가 묻고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조금 전 그 사람은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처음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입을 열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이 왔었어.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두냐, 너도 만나고 싶어 하더구나. 그리고 두냐, 너에게 마르파 씨가 유언으로 3천 루블을 남겼다는데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머니가 성호를 그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루진이 말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을 했나요? 두냐가 다그쳐 물었다. 그건 나중에 말하자꾸나. 루진이 언짢은 표정으로 시계를 꺼내보며 일어섰다. 전 볼 일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잠깐만 루진 씨. 우리에게 당신은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급히 두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두냐 양. 그것도 아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편지에서 당부했던 중요한 부탁도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점잔을 빼며 루진이 말했다. 그 문제는 제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당신 편지에 의하면 오빠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씌어 있었는데 정말 오빠가 그랬다면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루진이 그 말에 기운을 되찾은 듯 말했다. 두냐 양, 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는 잊어버릴 수 없는 모욕이 있답니다. 루진 씨,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장래는 이런 문제를 서로가 터놓게 얘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원만하게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두냐 양, 저 입장에선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당신 가족 중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당신과의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의무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루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나, 그런 말씀이시라면 저는 당신이나 오빠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져요. 두냐 양, 저와 이 오만한 청년을 똑같이 견주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러한 관계와 의무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이상 그런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 말에 발끈하여 두냐가 외쳤다. 두냐 양,
현재보다는 남편을 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루지는 기고만장해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형편이 어려운 집의 처녀를 아내로 맡는 것은 풍족한 생활밖에 모르는 처녀와 결혼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더 이롭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당신 아드님은 과장해서 저에게 무슨 흉계가 있는 것처럼 비난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은 당신 편지에 있는 게 아닙니까? 나는 내가 이해한 대로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당신을 나쁘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두냐가 찬성이라는 듯이 말했다. 그럼 제가 이 점도 나쁘다는 거군요. 발끈해서 루진이 외쳤다. 이봐요, 루진 씨. 당신은 로자를 몰아세우고 있지만 당신 역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편지에 쓰지 않았나요? 저는 거짓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말에 밟혀 죽은 사람의 미망인에게 줬는데 당신은 미망인이 아니라 딸에게 줬다고 썼지 않았소. 나는 어제 이전까지 그 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편지에 거짓말을 쓴 것은 한마디로 당신이 나와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 의도가 아닌가요? 내가 보지도 못한 처녀의 품행까지 덧붙여 쓰다니. 그것은 치사하고 비열한 짓이 아니란 말이오? 라스콜리니코프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그것은 내가 당신의 성질이나 행동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소. 바로 당신 동생과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소. 어쨌든 당신은 돈을 낭비하지 않았소.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장점을 합친다 해도 그 처녀의 새끼손가락만큼도 값어치가 안 돼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처녀를 여기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과 자리를 함께하게 할 생각이요? 알고 싶소? 그렇다면 말하죠. 어제 나는 그 처녀를 어머니와 동생과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로자, 어머니가 외쳤다. 두냐는 얼굴을 붉히고 라주민도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자 루지는 오만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두냐 양, 이것 보시오. 이러니 화해가 될 수 있겠소? 이러한 만남이나 타협은 앞으로 사양하겠습니다. 이보세요. 마치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이라도 하는 투로군요. 우리가 당신의 요구를 일일이 명령받을 듯이 해야 하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린 채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맞춰 마르파 씨의 3,000루블 얘기가 나오자 저에 대한 말투까지 변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당신은 정말 오갈 데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이용하려고 했군요. 발끈 화를 내며 두냐가 말했다. 두냐, 내가 말하지 않았니? 오빠, 정말 창피해요. 루진 씨, 여기서 나가주세요.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루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권력과 처지에 무엇보다 전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두냐양, 내가 지금 저 문을 나가면 나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잘 생각하세요. 나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이네. 두냐는 벌떡 일어나 외쳤다. 나가세요. 나 역시 당신이 돌아오길 않길 바라요. 뭐라고요? 이런 결말이 나다니. 정 그러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당신들을 위해 썼는데.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비용이라니 도대체 무슨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설마 우리가 가지고 온 트렁크에 대해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승무원들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운반해 주었으니까요. 당신은 정말 비열하고 음흉한 사람이군요. 루지는 두냐의 이 말에 몇 초 동안 분노를 참지 못해 새파란 얼굴로 서 있다가 마침내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루진이 떠나고 난 잠시 후 방 안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정말 제가 바보였어요, 오빠. 그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전 몰랐어요. 얘야, 하느님이 구해주셨다, 하느님이. 어머니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다. 모두가 기뻐했다. 거기다 5분쯤 지나가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다. 그런데 누구보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바로 라주민이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그녀들에게 봉사할 권리를 얻는 셈이다. 아참 오빠, 스비드리가일로프 씨가 뭐라고 했어요? 하고 두냐가 묻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스비드리가일로프와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있는 그대로 전했다. 그 사람 역시 뭔가 무서운 계획을 생각해낸 거예요. 두냐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몸을 떨며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난 그 사람과 몇 번 더 만날 일이 생길 것 같구나. 그는 동생에게 말했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로 경계하고 주의해야겠군요. 활기차게 라주민이 소리쳤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로자가 나에게 부탁했으니 말입니다. 로자는 동생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당신 역시 허락하겠습니까, 두냐양? 미소를 띤 얼굴로 두냐는 라주민을 향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은 돌아가실 필요는 없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여기 계시면서 서로 돕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친구로 생각해 주세요. 전 반드시 훌륭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숙부가 계신데 존경할 만한 분이십니다. 2년 전부터 그 숙부께서는 만약 제가 돈이 필요하다면 1,000루블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숙부께서는 저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빌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두 분께서 3,000루블 중 1,000루블만 제게 빌려주시면 곧바로 계획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나서 라주미는 자기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 사업은 책을 만드는 출판업이었다. 저는 그동안 2년여에 걸쳐 여기저기 출판사에 일을 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번역과 출판,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번역하여 출판한다는 아이디어 그것만으로도 100루블은 받을 수 있고 그 중에는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로 500루블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겠다는 사업이 마음에 들어요, 라주민 씨. 기쁜 듯이 두냐가 말했다. 그런데 오빠 생각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나는 회사를 창업하는 문제는 생각해 본 일이 없지만 팔릴만 하겠다고 마음에 둔 책 한 권쯤은 알고 있어. 요컨대 이 친구에게 사업 경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지만 그 점은 의심할 것 없겠구나. 브라보! 라주민이 환성을 질렀다. 그때 갑작스레 라스콜리니코프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니 로자야, 어딜 간다는 거냐?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이런 중요한 때에 가볼 곳이라니. 라주민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빠, 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다시 올게요. 그가 밖으로 나가자 라주민도 급히 따라 나왔다.
자네 저 두 사람과 함께 있어주겠나? 앞으로도 계속 말일세.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자네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무슨 일 있나? 더 이상 묻지 말아주게. 그리고 두 사람을 버리지 말게. 그 말만 하고 그는 계속 걸어갔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걸음은 소냐가 살고 있는 우나 근처의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 아파트 뒤뜰의 구석에 있는 춥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를 걸었다. 갑자기 서너 걸음 앞에서 문이 열렸다. 그는 엉겁결에 그 문을 움켜잡았다. 어머, 누구세요? 불안한 여자 목소리였다. 저예요. 당신을 만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열린 문 안으로 그는 들어갔다. 구리로 만든 촛대에 희미한 촛불이 방 한 구석에 켜져 있었다. 그의 방문이 그녀는 뜻밖인 듯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윽고 창백한 얼굴이 붉어지는가 싶더니 눈물까지 흘렸다. 갑작스런 그의 방문에 그녀는 못 견디기 싫은 거부감과 함께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뭔가 모를 달콤한 기분도 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런대로 넓기는 하지만 천장이 낮은 방이었다. 가구는 거의 없었다. 오른쪽 구석에 침대가 놓여 있고 의자가 하나 침대 가까이 있었다. 문 곁으로 조잡스런 나무 탁자와 등 의자 2개, 그리고 낡은 장롱이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실례인 줄 알면서 이것이 마지막 방문이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침울한 얼굴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했다. 어디를 가시게 되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당신은 많이 야위었군요. 손에는 핏기가 없어 마치 죽은 사람의 손 같군요. 소냐는 가냘프게 웃으며 말했다. 소냐,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식구들 모두가 당신 하나에게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텐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슬픈 듯이 소냐가 말했다. 어머니는 폐병입니다. 그것도 악성이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소냐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녀를 괴롭히는 일에 어떤 희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그는 정면으로 그녀의 우는 얼굴을 쏘아보았다. 그때 그의 눈빛은 불타는 듯 이글거렸고 입술은 경련이라도 하듯 부들부들 떨렸다. 갑자기 그는 몸을 엎드려 바닥에 있는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어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같은 천한 여자에게. 너무 놀라 그녀는 파랗게 질리면서 소리쳤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인류의 고통에 대해 무릎을 꿇은 거랍니다. 그는 냉정하게 대답한 뒤 창가로 갔다.
잠시 후 그는 그녀 쪽으로 돌아서면서 말했다. 나는 여기로 오기 전 어떤 녀석에게 이렇게 말했소. 너 같은 인간은 소니아의 새끼손가락만큼도 값어치가 없는 놈이라고 말이오. 소니아는 깜짝 놀라 외쳤다. 저는 더럽고 죄가 많은 여인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녀석에게 당신 얘기를 한 것은 더러움이나 죄를 두고 한 것은 아니오. 당신이 받고 있는 위대한 고통을 위해서요. 당신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데 옳은 말이오. 당신의 죄는 무엇보다도 아무 값어치도 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세상에 팔았다는 것이오. 하지만 당신도 증오하고 있는 이 시궁창 속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짓을 해서는 아무도 살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정령코 이처럼 무서운 일이 있단 말이오. 이처럼 치욕스럽고 천한 현실과 정반대인 신성한 감정이 어째서 당신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요? 차라리 물속으로 뛰어드는 게 옳지 않겠소? 그럼 내 어머니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녀는 슬픔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쳐다보고 되물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는데 그것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미 그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더럽다는 생각에 온갖 괴로움을 느끼면서 몇 번이나 결단을 내려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그녀의 결심을 방해했을까? 비로소 그는 불쌍한 아이들과 폐병을 앓는 계모인 카테리나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다. 소냐, 당신은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소? 전 하느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속삭이듯 말하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오래전부터 촛불은 가물가물 꺼져가면서도 이들 살인범과 매춘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참 동안 그들은 말없이 그대로 있었다. 오늘 나는 가족을 버리고 왔소. 아니 왜요? 그녀가 느닷없는 그의 말에 놀라서 물었다. 지금 나에겐 당신 외에는 없소. 같이 갑시다. 우리는 둘 다 저주받은 인간이오. 그러니 함께 같은 길을 갑시다. 그의 눈은 흡사 미친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소. 다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뿐이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요. 그리고 어쩌면 내일 리자베타를 누가 죽였는지 가르쳐 주겠소. 이 말에 소냐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고 있소. 그래서 얘기를 해주려고 온 거요. 어쩌면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을 무렵 당신 얘기를 해주던 그 시간부터 또한 리자베타가 살아있을 때부터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소. 그럼 내일 또 만납시다. 그 말을 남긴 채 그는 나갔다. 문 앞에서 소냐는 그를 배웅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다음 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집을 또다시 방문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탁자 위에 팔꿈치를 받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소냐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소냐가 일어난 의자에 앉았다. 사실은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싼 채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곧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얼굴을 들고 그녀를 가만히 쳐다봤다. 거기에는 근심스런 표정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소냐의 시선이 있었다. 당신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군요. 걱정스러운 듯이 소냐가 말했다. 어제 내가 내일 다시 오게 된다면 리자베타를 누가 죽였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 말에 그녀는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공포에 질려서 그녀는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봤다.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과 친구요. 이렇게 말하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속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리자베타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를 죽이게 된 거요. 그 사람은 노파만 죽일 계획이었지. 그런데 그 자리에 리자베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만. 숨가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여전히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 아직은 짐작이 되지 않소? 전 모르겠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리자베타처럼 보이더니 자신이 도끼를 든 채 리자베타에게로 다가갔을 때의 그 얼굴 표정이 생생하게 떠오른 것이었다. 이제 짐작하겠소? 속삭이듯 그는 말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그의 두 손을 꽉 움켜쥐고는 그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봤다. 절망적인 시선으로 그녀는 마지막 희망의 비출기를 찾아보려 했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실성이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그의 앞에 몸을 던지듯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소냐,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여자요. 당신에게 그 무서운 사건을 고백했는데 나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니. 아니에요. 당신만큼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처연히 부르짖던 그녀는 어떤 발작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그의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는 구태여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럼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겠소, 소냐? 예, 그럼요. 언제까지나. 어디에 가는지 난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소냐는 울부짖었다. 저는 불행한 여자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는 좀 더 일찍 당신을 알지 못했을까요? 당신은 왜 좀 더 빨리 내게 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소. 지금이라고요? 이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힘없이 되풀이 중얼거리며
그를 꼭 끌어안았다. 그런 짓을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였을까? 아니,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였을까? 이제 그만하도록 해요, 소냐. 화가 난 듯이 그가 말했다. 당신은 그동안 굶주리고 있었군요. 아니, 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아니오, 소냐.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가난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살인자라니. 하느님. 미친 듯이 그녀는 소리를 쳤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주신 돈도, 그 돈도? 아니오, 소냐. 그 돈은 아니오. 그 돈은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이오. 그 사실은 나주민이 알고 있소. 그가 나를 대신해서 그 돈을 받아서 내게 주었소. 소냐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난 그 당시 노파가 목에 걸고 있던 가죽으로 된 지갑을, 돈이 가득 채워져 있는 지갑이었지만 그 속을 살펴보지도 않았소. 훔친 물건은 장식용 단추나 금줄 같은 것이었는데 그 물건과 지갑은 다음날 아침 어느 집 돌 밑에 숨겨버렸소. 지금도 아마 전부 그곳에 있을 거요. 소냐는 열심히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물건을 훔치셨어요?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훔친 게 없다는 결론이군요. 나도 그 점은 모르겠소. 아마도 내 마음은 훔칠 것인지 아닌지 망설였던 것 같소. 그는 자신도 알 수 없다는 듯이 묘한 웃음을 띠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봐요, 소냐. 난 지금 이런 걸 말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오. 내가 어제 같이 가자고 한 말의 뜻은 이제 나에게 당신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난 사실 영웅인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소. 만약 나폴레옹이 내 입장이었다면 그가 전진해 가는 출세의 길이 툴롱이나 이집트 그리고 몽블랑 원정 따위는 하지 않고 그런 빛나는 보석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14등관의 미망인인 늙은 노파의 집에서 돈을 훔치는 일뿐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파를 죽일 수밖에 없다면 나폴레옹은 과연 그런 짓을 감행했을까요? 바로 이게 내가 고민했던 문제였소. 그 결과 나는 결국 나폴레옹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나는 망설이지 않고 죽였던 거요. 그러나 결국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소. 아, 그랬군요. 그래서 죽였군요. 그렇지만 어떻게 죽였다고 생각하오? 살인이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노파를 죽인 것일까? 아니오, 나는 그때 단숨에 나 자신을 죽인 것이오. 그것도 영원히 말이오.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이지 내가 아니야. 그는 격해지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소냐,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르쳐줘요. 갑자기 그는 머리를 치켜들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가득하던 그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럼 일어나세요. 그의 어깨에 그녀가 손을 올려놓자 그는 깜짝 놀란 듯이 일어섰다. 지금 바로 거리로 나가요. 그래서 내 거리에 서서 절을 한 뒤 당신이 피로 더럽힌 땅에 입을 맞추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사방으로 머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하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실지 몰라요. 당장 가요. 네?
그녀는 온몸을 떨면서 자기 손으로 그의 두 손을 꽉 쥐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보면서 물었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뜻은 나더러 감옥으로 가라는 거요? 자수라도 하라는 거요?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속죄하세요. 그렇게 해야 해요. 아니요, 난 그 자들에게 가지 않을 거요, 소냐. 당신은 너무나도 두려울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을 짊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동안 익숙해지겠지. 그는 자포자기한 듯이 말을 이었다. 소냐, 내가 감옥에 가면 면회하러 오겠소? 네,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외딴 섬에 두 사람만 남겨진 것 같았다. 그는 소냐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폭넓게 자기를 감싸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어요? 그녀가 문득 물었다. 그는 갑작스런 그녀의 질문의 뜻을 알 수 없어 잠자코 있었다. 걸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걸 갖고 계세요. 삼나무로 만든 건데 저한테는 또 하나가 있어요. 구리로 만든 리자베타의 것이에요. 그녀의 십자가와 제 수호신 성상을 바꾼 거예요. 자, 받으세요. 부탁하듯이 그녀가 말했다. 우린 함께 고통을 받으러 가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시오. 그는 그녀를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손을 내밀었다가 곧 다시 걷어들였다. 아니, 지금은 받지 않겠소. 다음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음에 절실히 필요하실 때 제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 손으로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우린 함께 하도록 해요. 소피아 양 안에 계십니까? 노크하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소냐가 깜짝 놀라 문을 열자 레베자트니코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저예요, 소피아 양. 아, 죄송합니다. 당신도 여기 계시는군요. 저 다름이 아니라 카테리나 부인이 발광을 했어요. 아말리아 부인과 싸운 후에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길로 어떤 고관 댁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고관은 어떤 높은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때를 써서 고관을 불러내고는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짐작하겠죠? 레베자트코프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결국 카테리나 부인은 얻어맞고 쫓겨났어요. 부인은 고관에게 욕을 퍼붓고 뭔가를 집어던지고 그런데도 체포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지금 부인은 여러 사람들 향해 이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므로 아이들과 함께 손풍금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춤을 추게 하면서 돈을 얻어야겠다고 했어요. 또 그 고관나리의 창문 밑에 매일 가서 아버지가 예전에 관리였던 떳떳한 집안의 자식들이 구걸을 하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마구 때려서 울리고 옷을 찢어서 광대가 쓰는 모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악기 대신 두드린다고 자기는 대야를 들고 나오기도 했소. 어쨌든 남의 얘기는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좋겠소? 레베자트니코프는 말을 더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숨죽여 듣고 있던 소냐가 모자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멈추어야 했다. 소냐를 뒤따라 라스콜리니코프와 레베자트니코프도 뛰어나갔다. 레베자트니코프는 계속 뭐라고 떠들었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말을 듣진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레베자트니코프에게 그냥 머리만 끄덕이며 간단히 인사하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자기 방으로 들어온 라스콜리니코프는 방 안을 두루 살펴보았다. 거기엔 변함없이 누렇게 바래고 닳아 찢어진 벽지며 먼지며 낡은 소파가 그대로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창에서 불어왔다. 다시 모자를 들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머릿속을 갖가지 생각들로 어지럽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불렀다. 돌아보니 레베자트니코프였다. 지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갔지만 저와 소피아 양이 겨우 찾아냈지요. 그분은 아이들에게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울고만 있고 구경꾼들은 줄줄이 따라다녔습니다. 어서 가보세요. 그는 급히 레베자트니코프가 가르쳐준 곳으로 갔다. 다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 있었다. 카테리나의 찢어지는 듯한 쉰 소리가 들렸다. 넝마 같은 쇼를 걸치고 다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쓴 그녀의 모습은 정말 미친 사람 같았다. 그녀는 자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춤과 노래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을 종종 때리기도 했다. 누군가 구경을 하다가 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욕지거리를 했다. 그러다가는 금방 숨이 넘어갈 듯 심한 기침을 했다. 소냐는 옆에서 계속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카테리나는 막무가내였다. 그대로 둬 소냐, 참견하지 마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러면서도 기침을 계속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너는 모르는구나. 나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녀는 말을 하다가 기침을 하고 기침이 멎으면 계속 떠들어댔다. 그때 순경한 사람이 모여 선 군중 틈을 비집고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제복을 입은 관리한 사람이 다가와 카테리나에게 3루블 지폐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카테리나는 잔뜩 목에 힘을 주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순경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순경을 보자 어머니 때문에 잔뜩 겁에 질려 있던 아이들이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다. 콜야, 리다, 어디 가니? 카테리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을 잡으려고 뒤따라 뛰었다. 소냐도 그 뒤를 쫓아갔다. 얘들아, 이리 돌아와. 소냐, 어서 저 애들을 붙들어 오너라. 카테리나는 길을 쓰고 뒤쫓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 그러고는 일어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 넘어진 그녀의 주위를 둘러쌌다. 라스콜리니코프와 레베차트니코프도 달려왔다. 순경도 뛰어왔고 그 관리 역시 따라왔다. 죽은 게 아닐까? 누군가가 외쳤다. 아니야, 미쳐서 넘어진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어머나 불쌍해라. 성호를 그으며 한 여자가 말했다. 비키시오, 비켜요. 순경이 소리쳤다. 카테리나는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다. 폐병을 앓고 있었나 보군요.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와서 숨이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안 됐다는 듯이 관리가 말했다. 저쪽에 있는 우리 집으로 모셔가요. 소냐가 발을 동동 굴리며 외쳤다. 카테리나는 관리의 도움으로 소냐의 방으로 옮겨졌다. 순경 역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카테리나는 각혈이 멈추지 않았지만 의식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몰려온 군중들을 순경이 쫓아냈으나 몇 사람은 문 앞에까지 와 있었다. 소냐와 라스콜리니코프를 비롯해 레베자트니코프 및 관리, 순경 등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스비드리가 엘로프도 언제 나타났는지 있었다. 카테리나는 각혈이 멈추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얼굴의 피를 닦아주는 소냐를 알아보더니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지? 그녀는 가냘프게 아이들부터 찾았다. 정말 바보 같은 녀석들이구나. 도망은 왜 갔지? 그녀는 소냐의 방 안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소냐, 넌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난 한 번도 너에게 와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너를 이렇게 망쳐버렸구나. 하지만 소냐, 이 아이들을 맡아다오. 부탁이다. 나는 이제 끝났어. 사람들이 그녀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 잠시 후 그녀는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 기어이 숨을 거두었다. 소냐는 어머니 위에 엎드려 흐느끼며 발에 입을 맞추었다. 상황을 알아차린 아이들도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다. 운명하셨습니다. 레베자트니코프가 말했다. 잠깐 당신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로 다가왔다. 레베자트니코프가 자리를 피해주었다. 이번에 일어난 이 모든 일, 다시 말해 장례식과 그 밖의 모든 일을 전부 제가 맡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 병아리 같은 새 아이에게 난 한 사람당 1,500루블씩 붙여서 훌륭한 고아원에 맡길까 합니다. 그러면 소피아 양도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피아 양 역시 이 시궁창 같은 소굴에서 구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아가씨니까요. 그리고 두냐 양에게 1만 루블을 이 일에 썼다고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대체 왜 그런 자선을 베풀려고 합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의심도 많군요. 이 돈은 나에게 여분의 돈이니까요. 여유만만한 목소리로 카테리나를 가리키며 스비드리가 일로프가 말했다. 더욱이 저 여인은 돈놀이하는 노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뭔가 의미 있는 눈짓을 했다.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심장이 얼어붙는 섬뜩한 느낌에 몸을 떨었다. 아니,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간신히 말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나는 소피아 양의 방과 벽 하나 사이밖에 안 되는 레스리히 부인 댁에 하숙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쪽은 카페르나우모르, 저쪽은 나의 오랜 친구 레스이리 부인, 모두가 이웃사촌이지요.